이 가방 가져가. 박민호가 던진 검은 가방이 대리석 바닥에 둔탁하게 떨어졌다. 텅 빈 가정법원 로비에 울리는 소리가 이수진의 심장을 꿰뚫었다. 몇 분 전까지 남편이었던 그는 도장이 찍히는 순간 칼날처럼 차가운 타인이 되어 있었다. 아빠. 6살 서연이가 작은 팔을 뻗었다. 아빠, 서연이 배고파. 민호는 냉정하게 뒤돌아보지 않았다. 한때 따스했던 그의 뒷모습은 얼음 조각처럼 싸늘했다. 여보, 수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는 마침내 멈춰 섰다. 아빠, 왜 그래? 서연의 맑은 목소리가 텅 빈 로비에 울려 퍼졌다. 민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자동문이 열리고 닫히는 찰나 그는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수진의 가슴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린 듯 횡댕그렁했다. 연애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는 걸까? 차가운 작별과 함께 던져진 가방 하나로 수진은 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검은 가방을 내려다봤다. 결혼 초 민호가 반교 회사에 애정을 담아 들고 다니던 가방이었다. 낡은 가죽, 닳아버린 손잡이. 주변의 시선이 날카롭게 느껴졌다. 아이를 품에 안고 홀로 선 여자의 모습은 처량하게 비쳤을 것이다. 혀를 끌끌 차는 아주머니, 동정하는 눈빛. 수지는 고개를 떨궜다. 엄마, 우리 집에 가자. 서연이가 불안한 듯 옷깃을 잡아당겼다. 수지는 무거운 가방을 들었다. 묵직한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뭐가 들었을까? 분당행 택시 안. 수지는 가방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서연이는 평소와 달리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다. 아이도 이별을 느끼고 있는 걸까? 엄마의 아빠 언제 집에 와? 서연의 작은 목소리가 수진의 귓가에 맴돌았다. 수진의 목이 메었다. 이제 아빠는 없다고. 어떻게 이 작은 아이에게 말해야 할까? 아빠는 일이 너무 바빠서 늦을 거야.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다. 층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지는 가방을 꽉 끌어안았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엄습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익숙한 복도가 나타났다. 하지만 낯설었다. 이제 혼자 서연이를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거대한 파도처럼 덮쳐왔다. 엄마 배고파. 서연이가 지친 듯 손을 잡아당겼다. 그래, 밥 해줄게.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텅 빈 껍데기처럼 고요했다. 늘 보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민호는 더 이상 없었다. 텅 빈 거실은 을씨년스럽게 느껴졌다. 수지는 소파의 가방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바라봤다. 서연이는 자기 방에서 낡은 장난감을 꺼내고 있었다. 대체 뭐가 들어있는 걸까? 수지는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여 중얼거렸다. 가방 지퍼가 살짝 열려 있었다. 하얀 봉투가 희미하게 보였다. 수지는 숨을 깊게 쉬고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활짝 열었다. 눈앞이 하얗게 흐려졌다. 낯선 통장이 여러 개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수진 명의였지만 기억 속에는 없는 통장이었다. 첫 번째 통장 1,000만 원. 두 번째 1,000만 원. 세 번째 1,000만 원. 네 번째 1,000만 원. 이게 대체 뭐야?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총억 1,000만 원. 민호가 언제 이렇게 거액의 돈을 모아둔 걸까? 수지는 믿을 수 없어 통장을 다시 확인했다. 틀림없었다. 모두
이수진 명의로 되어 있었다. 통장들 사이에서 하얀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봉투 겉면에는 수진에게라고 정갈하게 쓰인 민호의 글씨가 보였다. 봉투를 잡은 수진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편지를 꺼내 읽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수진아, 많지는 않지만 이 돈으로 서연이랑 편안하게 살아. 정말 미안했다. 서연이한테 아빠는 당분간 출장 간 거라고 말해줘. 부디 행복하게 살아. 민호. 짧고 간결했다. 구구절절한 설명도 가슴 아픈 사연도 없었다. 마치 마지막 인사 같았다. 수지는 편지를 가슴에 꽉 끌어안고 소리 없이 오열했다.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제는 무덤덤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홀로 모든 것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체 왜 나를 버린 거야? 수지는 격한 감정에 휩싸여 혼잣말을 했다.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고마움과 원망,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억 1,000만 원이라는 거액도 놀라웠지만 민호의 알 수 없는 속마음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엄마, 왜 울어? 서연이가 아끼는 낡은 장난감을 들고 나왔다. 수지는 황급히 눈물을 훔쳤다. 아니야, 엄마 안 울어. 엄마 눈이 빨개. 아파?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듯 볼을 만졌다. 괜찮아, 우리 서연이. 수지는 서연이를 품에 안았다. 따뜻한 천이 느껴졌다. 민호가 왜 이런 거액의 돈을 남기고 왜 떠났을까? 모든 것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였다. 서연이를 겨우 재우고 수지는 다시 텅 빈 거실로 나왔다. 소파 위에는 통장과 편지가 흩어져 있었다. 꿈이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수지는 통장을 다시 집어들고 꼼꼼히 확인했다. 입금 내역을 살펴보니 년간 조금씩 꾸준히 모은 돈이었다. 묵묵히 쉼없이 저축해온 흔적이 역력했다. 대체 언제부터?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이혼을 미리 계획했던 걸까? 아니면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는 걸까? 수많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창밖에는 분당 신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돈으로 서연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민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 수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편지를 다시 읽었다. 부디 행복하게 살아. 마치 영원한 작별 인사 같았다. 그날 밤 수지는 깊은 슬픔과 불안감에 휩싸여 밤새도록 잠들 수 없었다. 억 1,000만 원. 왜 자신 몰래? 왜 이제야? 새벽시 수지는 뜬 눈으로 일어났다. 텅 빈 거실, 소파 위에 놓인 통장들. 어젯밤의 혼란스러운 일들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분명 뭔가 놓친 게 있어. 수지는 절박한 심정으로 혼잣말을 했다. 민호가 떠난 데에는 분명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의 차가운 뒷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다. 검은 가방, 낡은 가죽. 그의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어린이집 식탁. 서연이의 맑은 눈이 엄마를 향했다. 엄마 오늘 아빠 안 와. 수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빠는 출장 갔어. 좀 길어질 것 같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이 떨렸다. 언제 와? 아빠 일 끝나면. 서연이를 등원시키자 결심이 섰다. 민호의 물건을 샅샅이 뒤져봐야 한다.
그의 옷장 문을 열었다. 평소엔 절대 침범하지 않던 공간. 정장 사이로 손을 뻗자 손끝에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를 열자 약통들이 쏟아졌다. 처방전도 함께. 떨리는 손으로 처방전을 읽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혈액내과 낯선 약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다. 메토트렉세이트, 프레드니솔론 스마트폰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하자 화면이 하얗게 질렸다. 혈액암 치료제. 상자 안에서 병원 진료 카드가 나왔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혈액내과 김민석 교수, 마지막 진료일은 주전. 왜 혼자? 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민호의 책상 서랍, 잠겨 있었다. 열쇠를 찾아 열자 서랍 안은 온통 병원 검사 결과지였다. 혈액 검사. 석 달 전부터 꾸준히 검사를 받아왔다. 급성 림프성 백혈병 재발 소견. 진단서를 읽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진단서 밑에는 세포 치료 상담 예약서가 있었다. 치료비 견적서도 함께. 3억 2천만 원.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치료 성공률은? 치료를 받지 않으면 개월 내 사망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그래서 이혼을.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다. 민호가 왜 가족을 떠나려 했는지, 왜 1억 8천만 원을 준비했는지. 하지만 3억이 넘는 치료비 앞에선 그 돈마저 부족했다. 서류를 들고 민호의 회사로 향했다. 판교 테크노밸리,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빌딩 숲. 민호가 3년 동안 다녔던 회사. 층 로비에서 접수 직원에게 말을 걸었다. 개발팀 박민호 씨 관련 문의로 왔는데요. 박민호 씨요? 잠깐만요. 직원이 확인하는 동안 초조함이 밀려왔다. 개발팀 김 과장이 내려왔다. 대중반, 인자한 인상의 남성이었다. 혹시 민호 팀장 부인이세요? 안녕하세요. 개발팀 김 과장입니다. 수지는 들고 온 서류를 내밀었다. 사실 집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민호 씨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모르셨나요? 김 과장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이런 전혀 몰랐습니다. 민호 팀장이 이렇게 아픈 줄은 팀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모두 충격에 휩싸인 표정이었다. 민호 팀장님이 혈액암이었다고요? 대후반에 젊은 개발자가 놀라 외쳤다. 그럼 최근에 자주 조퇴하고 지각한 이유가? 다른 동료가 무릎을 쳤다.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보니 민호가 한 달 전에 갑자기 사표를 냈어요. 이유를 물어봐도 개인 사정이라고만 하더라고요. 사표를요? 수진이 되물었다. 민호 팀장님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나 보네요. 젊은 개발자가 감탄했다. 이렇게 아픈데도 전혀 티를 안 냈거든요. 김 과장도 안타까운 표정이었다. 우리도 미안하네요. 더 세심하게 살펴봤어야 했었는데 민호 팀장이 워낙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이상한 줄 몰랐습니다. 그럼 지금 민호 씨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수진이 간절하게 물었다. 퇴사할 때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어요. 미안합니다. 수진이 돌아서려는 순간 젊은 개발자가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 외쳤다. 아, 그런데 민호 팀장님이 마지막 날에 이상한 말을 했어요. 가족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이 어디 있는지 물어봐도 모른다고 해달라고. 수진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정말이요? 네. 그리고 만약 부인이 찾아오면 혼자 잘 지내고 있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수진은 민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었다.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진실을 알았으니 더 이상 혼자 둘 수 없었다. 회사를 나서며 수지는 다짐했다. 반드시 민호를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 핸드폰을 꺼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개인정보라며 환자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직접 가봐야겠어. 수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서연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 저녁을 먹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민호 생각뿐이었다. 엄마 왜 안 먹어? 서연이가 멈춰 있는 수진의 젓가락을 가리키며 물었다. 아니야, 먹고 있어. 수지는 억지로 밥을 입에 넣었다. 하지만 밥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날 밤 수지는 민호가 숨겨둔 모든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민호를 찾아 나서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다음 날 수지는 서연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곧장 강남으로 향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은 생각보다 거대했다.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층 안내 데스크로 걸어가는 동안 심장이 쿵, 쿵, 쿵 격렬하게 울렸다. 정말 민호가 여기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걸까? 안녕하세요, 김민석 교수님께 진료받고 있는 박민호 씨에 대해 문의하고 싶어서요. 수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을 건넸다. 가족분이세요? 안내 직원이 물었다. 네, 아내입니다. 죄송합니다. 환자분이 가족 면회를 거부하셨습니다. 직원의 말에 수진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가족 면회를 거부요? 저는 아내인데. 환자 본인이 개인정보 보호를 요청하셨습니다. 어떤 정보도 드릴 수 없습니다. 수지는 믿을 수 없었다. 민호가 정말 자신조차 만나기 싫어한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왜 1억 8천만 원을 남기고 간 걸까? 그럼 혹시 입원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진료만 받는 건가요? 수지는 간절하게 물었다. 그것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온 수지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렇게 막다른 길에 부딪힐 줄은 몰랐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병원 주변을 배회하며 생각에 잠겼다. 혹시 민호가 자주 가는 곳은 없을까? 병원 근처 카페나 식당에서 민호를 본 사람은 없을까? 저기 카페에 가봐야겠어. 수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병원 맞은편에 있는 작은 카페로 들어갔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듯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웅성거리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박민호 씨 말이야. 아, 혈액내과에서 치료받는 분. 대남성의 목소리였다. 수진의 귀가 번쩍 뜨였다. 조심스럽게 옆 테이블로 다가가 말을 걸었다. 죄송한데요. 혹시 박민호 씨를 아세요? 아, 네. 저도 혈액내과 환자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같이 치료받던 분인데. 가족? 네, 아내입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러셨군요. 민호 씨가 가끔 가족 얘기를 했어요. 부인과 딸이 있다고. 지금도 치료받고 계세요? 수진의 눈빛이 간절했다. 2주 전까지는 같이 받았는데 그 후론 못 봤어요. 남자가 잠시 생각했다. 혹시 카티 치료 때문에 다른 병동으로 옮겼을 수도 있고. 카티 치료요? 네. 민호 씨가 그 치료 받으려고 상담받고 있었거든요. 돈이 엄청 많이 든다고 걱정하더라고요.
3억이 넘는다고. 그런데 가족들한테는 말 못하겠다고 짐이 될까 봐서. 남자의 표정이 안타까웠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역시 민호는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 가족에게 짐이 될까 봐. 혹시 어디 계신지 아세요?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요? 남자는 망설였다. 글쎄요, 민호 씨가 혼자 있고 싶다고 가족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거든요.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부인이시니까 혹시 송도 쪽에서 자취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송도요? 수진이 되물었다. 네. 한 번 우연히 들었는데 송도에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지낸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가까운 곳으로요. 수지는 즉시 송도로 향했다. 지하철 안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1시간 넘게 걸려 도착한 송도는 넓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 신도시의 깔끔함과 현대적인 풍경은 왠지 차갑게 느껴졌다. 혼자 있는 민호의 마음도 이럴까? 부동산에 가보자. 첫 번째, 부동산 중개소. 혹시 3달 전쯤에 박민호 씨라고 원룸 계약하신 분 계세요? 부동산 사장이 난색을 표했다. 개인정보라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저 아내예요. 남편이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에요. 수지는 신분증을 내밀며 간청했다. 3번째 부동산에서 드디어 단서를 찾았다. 아, 박민호 씨 기억나요. 조용하고 예의 바른 분이셨는데 여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도 그 집에 계세요? 네, 아마 계실 거예요. 101동 1205호예요. 그런데 요즘 많이 야위신 것 같더라고요. 건강이 안 좋으신가 봐요.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드디어 민호를 찾을 수 있다. 101동 앞에 선 수진은 건물을 올려다봤다. 12층, 1205호. 저 위에 민호가 있을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민호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왜 혼자 감당하려 했냐고 화를 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안아줘야 할까?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문이 열렸다. 민호가 나타났다. 하지만 수진이 기억하는 민호와는 너무 달랐다. 야위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수진아 어떻게 여기를? 민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여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민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차가운 표정으로 굳어졌다. 늘어와. 원룸은 정말 작았다. 냉장고, 침대, 작은 책상이 전부였다. 민호가 혼자 이런 곳에서 지내고 있었다니. 왜 왔어? 민호가 등을 돌린 채 물었다. 왜 왔냐고. 당신이 이렇게 아픈데 왜 혼자 있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알았어? 집에서 약들이랑 진단서 다 봤어. 연세대 병원에도 갔다가 우연히 다른 환자분 만나서 들었고 민호의 어깨가 축 처졌다. 그럴 줄 알았어. 민호가 침대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수진아, 나는 이미 결정했어. 무슨 결정? 치료 안 받기로 했어. 카티 치료비가 3억이 넘어. 성공률도 25%밖에 안 되고. 수진이 민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래도 25%의 희망이 있잖아.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방법? 현실을 봐. 3억을 어떻게 마련해? 집 팔아도 부족해.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고아야. 지금까지 누구한테도 손 벌린 적 없어. 이럴 때 가족이 있는 거 아니야. 민호가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수진아, 내가 죽으면 1억 8천만 원으로 서연이 교육비하고 당분간 생활비는 될 거야.
그게 내가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하지만 치료받으면 살 수 있잖아.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25% 확률의 삶 억을 걸 수는 없어. 실패하면 우리 가족 다 망하는 거야. 서연이가 평생 빚더미에서 살아야 해. 민호가 창밖을 바라봤다. 나는 이미 각오했어. 6달, 길어야 1년. 그 시간 동안 가족들이 좋은 기억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기억이 어디 있어? 아빠가 갑자기 사라진 기억밖에 없을 거야. 민호가 수진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단호함이 가득했다. 수진아, 내 결정이야. 제발 존중해줘. 여보, 다시는 찾아오지 마. 그리고 서연이한테는 아빠가 출장 갔다고 해. 나중에는 사고로 죽었다고 하든지. 수진이 민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호는 피했다. 가줘.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야.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이미 끝났어. 이혼도 했잖아. 민호가 돌아서서 창문을 바라봤다. 제발 가줘. 더 힘들어지기 전에. 수지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다. 나는 포기 안 해. 절대 포기 안 해. 수지나 당신이 포기해도 나는 끝까지 방법을 찾을 거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수지는 문을 열고 나갔다. 뒤에서 민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방법을 찾을 거야. 송도를 떠나며 수지는 새로운 결심을 품었다. 민호가 거부해도 상관없다. 3억 원을 마련해서 치료를 받게 할 것이다. 지하철 안에서 수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집을 팔고 부모님께 도움을 받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민호를 살려내겠다고 다짐했다. 서연이 아빠를 잃을 수는 없어. 수진이 혼잣말을 했다. 절대로.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희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어려운 길이 기다리고 있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수지는 송도에서 분당까지 오는 동안 계속 울었다. 지하철 안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민호의 차가운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다. 서연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야 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다. 화장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봤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정신 차려. 이수진. 서연이 앞에서는 괜찮은 척해야 해. 엄마, 오늘 아빠 못 봤어? 서연이가 저녁을 먹으면서 물었다. 수진의 가슴이 찔렸다. 아빠는 아직 출장 중이야. 언제 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수진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서연이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말했다. 엄마, 우리 아빠한테 편지 써서 보내자. 빨리 오라고. 젖은 눈가의 수진, 서연이 그린 그림 편지를 떠올렸다. 아빠가 버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아이. 서연을 재우고 수진은 소파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다. 억 1,000만 원, 가티 치료비. 입원비와 부작용 치료까지 억은 필요했다. 민호가 남긴 억 1,000만 원을 빼면 억 1,000만 원이 부족했다. 집을 팔아야 했다. 부동산 앱을 켰다. 분당 아파트 시세는 억. 대출 억을 제하면 억 정도 손에 쥘 수 있었다. 다음 날 수지는 서연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부동산으로 향했다. 집을 급하게 팔고 싶어요. 중개사는 난감한 표정이었다. 금매는 시세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1,000만 원 정도 감소해야 할 텐데요. 억 1,000만 원. 대출을 갚으면 그 정도 남는다는 계산이었다. 수지는 금매를 결정했다. 선택에 여지가 없었다. 집에 돌아와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다. 민호가 남긴 돈 억천만 원. 집 판매 예상 금액 억천만 원. 총 억천만 원. 겨우 억이네. 치료비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수지는 숨막히는 불안감을 느꼈다. 집을 팔면 서연과 함께 살 곳이 사라진다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였다. 떨리는 손으로 친정에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수진이야. 어머, 우리 딸.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수진의 목이 메었다. 민호가 많이 아파. 뭐라고? 민호가 아프다고?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래.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얼마나 드는데? 억 정도 필요해. 전화 너머로 엄마의 숨소리가 멈췄다. 그날 저녁, 수지는 서영과 함께 용인 친정으로 향했다. 부모님이 마중 나와 있었다. 우리 사위가 그렇게 아픈 줄 몰랐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거실에 앉아 수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혼 억천만 원. 민호의 치료 거부까지. 그래서 제가 혼자라도 치료비를 마련해서 치료받게 하려고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억이라 아버지 회사는 어떠세요? 아버지는 경비원으로, 엄마는 청소 일을 하고 있었다. 평생 모은 적금이랑 예금이 좀 있긴 한데. 아버지는 엄마와 눈빛을 교환했다. 1,000만 원 정도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엄마의 말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정말요? 우리 사위인데 당연하지.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겠네. 계산해보니 여전히 부족했다. 민호가 남긴 돈 억천만 원, 집 판매 억천만 원, 친정 지원 1,000만 원, 총 억천만 원. 기본 치료비는 충당할 수 있지만 합병증이나 추가 치료가 필요하면 감당하기 어려웠다. 보험은 어떻게 돼? 아버지의 질문에 수지는 답했다. 실손보험이 있긴 한데 카티 치료는 급여가 되지만 본인 부담금이 꽤 클 거예요. 서연이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는 왜 안 와? 할아버지는 서연을 안으며 말했다. 아빠가 아프셔서 병원에 계셔. 그럼 우리가 가면 안 돼요? 응, 아빠가 나으면 올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다. 그럼 서연이가 용돈 드릴게요. 아빠 아프지 말라고. 어른들은 울컥했다. 이 순수한 아이를 위해서라도 민호를 살려야 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수진을 따로 불러 말했다. 수진아, 민호 정말 치료 안 받겠다고 그래? 네, 가족한테 짐이 되기 싫다고요. 참 고집 센 녀석이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직접 가서 설득해 볼까? 아버지가요? 응. 사위인데 아픈 걸 그냥 둘 수는 없지.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수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다. 뭐가 고마워? 우리 가족인데. 엄마도 옆에서 말했다. 우리 서연이 아빠인데 어떻게든 살려야지. 수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돈 문제도 해결될 기미가 보였고 부모님이 함께 나서 주신다니. 그럼 내일 아버지와 함께 민호를 만나러 수진이 말했다. 그래, 그 고집쟁이를 어떻게든 설득해보자. 아버지의 눈에도 결심이 서려 있었다. 중소기업을 연간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온 경험이 있었다. 민호가 거부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 번 찾아가세요. 물론이지 우리 사위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수지는 여전히 불안했다. 민호가 정말 마음을 바꿀까? 그렇게 완고하게 거부했는데. 아버지, 민호가 정말 고집이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해봐야지. 포기하면 끝이야. 아버지의 말씀이 수진에게 용기를 주었다. 맞다. 포기하면 정말 끝이었다.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다. 내일은 아버지와 함께 민호를 설득하러 가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마음을 바꾸게 할 것이다. 새벽에 잠깐 깨어난 수지는 창밖을 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여보, 조금만 더 버텨. 우리가 구하러 갈게.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들이 모두 함께 나서고 있었다. 부모님의 사랑과 지원, 그리고 자신의 의지. 이 모든 것을 합치면 민호의 완고한 마음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 가족을 지킬 거야.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아버지와 함께 송도로 향했다. 지하철 안에서 아버지는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아, 민호가 처음에는 거부할 거야.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네, 아버지. 사람이 아플 때는 더 고집이 세지는 법이야. 특히 민호처럼 자존심 강한 사람은 말이야. 아버지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다. 평생 살아오시면서 쌓인 인생 경험이 있으셨으니까. 백일동 1205호 앞에 섰을 때 수진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어제 그렇게 차갑게 거부당했는데 또 왔다고 민호가 화낼까? 아버지가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서방, 나야? 장인이야. 문 너머로 민호의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다. 장인어른, 어떻게 여기까지? 민호는 창백한 얼굴로 문을 열었다. 수진이 보기에도 어제보다 더 야위어 보였다. 하루 만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건가? 들어가도 되겠니?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물어보셨다. 민호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좁은 곳이라 죄송합니다. 괜찮다, 앉아. 민호의 손끝이 떨렸다. 장인어른이 갑자기 나타나니 당황스러운 모양이었다. 좁은 원룸에 셋이 앉으니 답답했다. 아버지는 민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박서방, 수진이한테 들었어. 많이 아프다면서. 장인어른,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걱정 마, 우리 사위잖아. 장인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미 수진 씨와 이혼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그렇겠지. 내 마음속에선 넌 영원히 내 아들이야. 민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장인어른,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짐이라니 무슨 소리. 치료비가 억이 넘어. 성공 확률도 불확실한 치료인데. 수진이 옆에서 속삭였다. 여보, 방법이 생겼어. 집도 팔고 부모님도 도와주신대. 안 됩니다. 민호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장인어른께 그런 짐을 드릴 순 없어요. 아버지가 나지막이 타이르셨다. 박서방,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평생 일해서 1,000만 원 정도 모았어. 많진 않지만 우리 사위 살리는 데 쓰면 되잖아. 민호가 손사래를 쳤다. 절대 안 됩니다. 장인어른께서 평생 모으신 돈을, 그럼 그 돈을 뭐에 쓰라고? 내 무덤에 가져갈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서방, 솔직히 말할게. 널 처음 만났을 때부터 못 가진 아들 같았어. 장인어른,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가족이 없는 게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서연이도 있고 수진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여보, 서연이가 매일 아빠 언제 오냐고 물어봐. 민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장인어른,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손 벌린 적 없습니다. 그래,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고아원에서 나올 때 다짐했지. 절대 남에게 패 끼치지 않겠다고. 하지만 지금은 다르잖아. 우리는 남이 아니야. 아버지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가족이잖아.
수진이 휴대폰을 꺼내 서연이 사진을 보여주었다. 여보, 이거 봐. 서연이가 어제 그린 그림이야. 사진 속에는 서연이가 그린 가족 그림이 있었다. 아빠, 엄마. 서연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빠 그림도 있었다. 아빠 아프지 마세요라고 삐뚤빼뚤 적혀 있었다. 민호가 사진을 보며 울먹였다. 서연이가 물어봐요. 아빠 언제 와? 아빠 보고 싶어. 매일 이런 얘기해. 하지만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확률이에요. 실패하면 여러분이 빚더미에. 그래도 보단 낫잖아.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박서방, 네가 죽으면 서연이는 아빠 없는 아이가 돼. 그게 더 큰 짐이야. 장인어른, 라도 희망이 있으면 해봐야지.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 민호가 창밖을 바라봤다. 송도의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정말 괜찮을까요? 뭐가? 제가 장인어른의 평생 모으신 돈을 받아도 아버지가 웃으셨다. 그게 걱정이야. 내가 기꺼이 주는 건데. 수진이도 집까지 팔고. 우리 부부가 결정한 일이야. 당신은 치료만 받으면 돼. 민호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말 만약에 제가 치료를 받는다면. 수진의 눈이 반짝였다. 응?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나중에 제가 회복되면 장인 어른께서 도와주신 돈은 꼭 갚겠습니다. 이자까지 쳐서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런 걱정은 나중에 하고 일단 살고 봐. 정말 해볼까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이 민호의 손을 잡았다. 우리 함께 해보자.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박서방, 이제 혼자가 아니야. 민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럼 병원에 연락해 봐야겠네요. 민호가 말했다. 내가 같이 갈게. 수진이 답했다. 나도 갈 거야. 우리 사위 치료받는 거 직접 보고 싶어. 아버지가 덧붙이셨다. 민호가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송도 아파트를 나서며 수지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드디어 민호가 마음을 열었다.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수진이 아버지의 팔짱을 꼈다. 뭐가 고마워?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민호도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다. 지하철 안에서 수지는 휴대폰으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내일 당장 상담 예약을 잡아야 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억이라는 거금을 마련하고 의희망에 모든 걸 걸어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이 함께였으니까. 이틀 후 수진과 민호 그리고 수진 아버지는 함께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찾았다. 혈액내과 김민석 교수의 상담실은 생각보다 작았다. 하지만 벽에 걸린 각종 의학 증서들이 권위를 느끼게 했다. 박민호 씨, 오랜만이네요. 김 교수가 민호를 반겼다. 그동안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죄송합니다. 가족들과 상의가 필요했어서요. 김 교수가 수진과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가족분들이시군요. 잘 오셨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고동쳤다. 드디어 의학적으로 정확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겠어. 일단 민호 씨 상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김 교수가 차트를 펼쳤다.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이 재발한 상태입니다. 기존 항암 치료와 조혈모 세포 이식 모두 실패했죠.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였다.
마지막 희망이 세포 치료입니다. 하지만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성공률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김 교수가 컴퓨터 화면을 돌려서 보여주었다. 사이토카인 분비 증후군이라고 해서 고열과 혈압 저하가 올 수 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의학 용어들이 가득했다. 심한 경우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하고 신경 독성으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수진이 민호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김 교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종양용의 증후군으로 신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치료비는 어느 정도 들까요? 아버지가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다. 기본적으로 세포 치료비가 억 1,000만 원입니다. 김 교수가 계산기를 두드렸다. 여기에 입원비, 전처치 항암 치료비, 각종 검사비를 합치면 대략 억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수진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다. 예상보다 1,000만 원이나 더 많았다. 만약 합병증이 생기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합병증 치료비는 얼마나 될까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하면 하루에 10,000원씩 들어요. 보통 주 정도. 김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면 추가로 1,000만 원 정도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얼굴도 어두워졌다. 총 억 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였다. 물론 합병증이 안 생기면 기본 비용만 들겠지만. 민호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섰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복도 끝에 있어요. 민호가 나간 후 수지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혹시 도망가는 건 아닐까? 교수님, 정말 밖에 안 되나요? 수진이 간절하게 물었다. 치료하지 않으면 김 교수의 말이 멈추자 아버지의 굳은 얼굴이 재촉했다. 어떻게 되나? 김 교수는 망설였다. 개월에서 년 사이입니다. 수진의 눈물이 터졌다. 민호의 말이 현실이 되려 했다. 카티 치료가 마지막 희망입니다. 완치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말 완치되나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성공하면 년 생존율이 이상입니다. 김 교수가 답했다. 분 뒤 민호가 돌아왔다. 핏기 없이 창백했다. 죄송합니다. 좀 어지러워서요. 김 교수가 물었다. 요즘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안 좋아져요. 어제도 열이 심하게. 민호의 목소리가 희미했다. 시간이 얼마 없네요.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김 교수가 민호를 바라봤다. 민호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다. 치료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 교수가 달력을 펼쳤다. 먼저 세포를 채취하는데 일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 세포를 배양하는데 주 정도. 주나 걸린다고요? 수진이 되물었다. 네. 환자 개인별 맞춤 제작이라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버텨야 하죠? 기존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호 씨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면. 김 교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버지가 물었다. 주를 버틸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서둘러야 합니다. 내일 바로 입원해서 세포 채취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치료비가 박서방, 돈은 이미 준비되어 있지 않나. 아버지가 말했다. 상담 후 민호가 입을 열었다. 역시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래? 수진이 물었다. 억이 넘는 비용이 들 수도 있다니. 게다가 확률에 그런 거금을
아버지가 민호의 어깨를 잡았다. 박서방, 지금 포기하면 끝장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실패하면 가족들이 평생, 수진이 울었다. 그럼 당신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수진아, 감정적으로 굴지 마. 민호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감정적이라니? 내 남편이 죽어가는데 감정적이면 안 돼.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람들이 힐끗거렸다. 하지만 수진은 신경 쓰지 않았다. 억의 확률이야. 수학적으로 따져봐도 손해라고. 당신 목숨을 수학으로 계산하는 거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아버지가 막았다. 여기서 그만해. 사람들 시선이 느껴지지 않나. 택시 안, 침묵이 감돌았다. 수진은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포기할 수 없었다. 아버지도 한숨만 쉬었다. 1,000만 원을 준비했는데 그것조차 부족하다니.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살고 싶었지만 현실의 벽이 높았다. 집 앞, 민호가 말했다. 저는 송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보. 수진이 붙잡았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말했다. 박서방,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게. 하루만 더 생각해보게. 이미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민호가 택시에 오르려 하자 수진이 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제발. 서연이는 어떻게? 서연이에게 좋은 아빠로 기억되고 싶지 않아? 죽은 아빠보다 살아있는 아빠가 더 좋은 거잖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민호는 수진의 손을 뿌리쳤다. 미안해. 택시가 출발했고 수진은 주저앉았다. 아버지가 일으켜 세웠다. 울지 마라. 아직 끝난 게 아니니. 어떻게 해야 하죠? 대체 어떻게 해? 수진은 울부짖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포기하면 안 된다. 아버지가 다독였다. 하지만 수진은 절망했다. 민호의 마음이 완고한 줄 몰랐다. 그날 밤 수진은 잠들지 못했다. 민호가 줄을 버틸 수 있을까? 다친 그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까? 시간은 흘러가고 민호의 상태는 악화되고 있었다. 이틀 후 수진은 서연이를 데려오는 길이었다. 서연이가 말했다. 엄마, 서연이가 아빠 꿈을 꿨어. 무슨 꿈을 꿨는데? 수진이 물었다. 아빠가 많이 아프신 꿈이야. 서연이가 아빠를 꼭 안아줬어. 수진의 가슴이 찡했다. 6살 아이도 느끼고 있었다. 엄마, 아빠는? 정말 언제 와? 서연이의 눈이 젖어 있었다.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집에 도착하자 서연이가 말했다. 엄마, 서연이가 아빠한테 편지를 쓰고 싶어. 편지? 응, 빨리 오시라고. 서연이는 크레파스를 꺼내 그림 편지를 그리기 시작했다. 아빠, 엄마, 서연이가 손을 잡고 웃는 그림이었다. 그리고 삐뚤빼뚤 써 내려갔다. 아빠 사랑해요. 아프지 마세요. 서연이가 아빠 보고 싶어요. 수지는 서연이의 편지를 보며 눈물을 쏟았다. 그때 엄마가 보따리를 들고 들어오셨다. 며칠 묵을 작정인 듯 했다. 아빠한테 다 들었다. 민호 녀석이 또 고집을 부린다지. 네, 치료비가 많이 든다면서 거부해요. 수진이 대답했다. 그 고집불통 녀석, 이 할미가 나서야겠구먼. 엄마가 말했다. 엄마는 서연이의 편지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다. 서연아, 할머니랑 같이 아빠 보러 갈까? 정말요? 아빠를 볼 수 있어요? 서연이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래, 할머니가 아빠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단다. 수진이 놀라 엄마를 봤다. 엄마, 민호가 쉽게 만나주지 않을 거예요.
만나주지 않으면 문 앞에서라도 기다릴 거다. 저 고집쟁이가 할머니와 손녀딸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게다. 엄마의 눈에 결의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서연이를 데리고 송도로 향했다. 수진도 가려 했지만 엄마가 만류했다.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할머니가 손녀딸하고 둘이서 가는 편이 더 낫다. 지하철 안에서 서연이가 물었다. 할머니, 아빠는 왜 집에 안 와? 아빠가 몸이 아파서 지금 병원에 계신단다. 그럼 우리가 아빠를 간병해 드리면 되잖아. 서연이의 눈이 할머니를 향했다. 엄마는 서연이의 순수함에 가슴이 미어졌다. 오후시 백일동호 앞에 도착했다. 엄마가 초인종을 눌렀다. 민호야, 할미다. 서연이도 같이 왔다.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아빠! 서연이가 문을 두드렸다. 서연이에요. 여전히 문은 닫혀 있었다. 그럼 여기서 기다릴게. 엄마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다. 서연이도 옆에 앉았다. 할머니, 아빠는 왜 안 나와? 서연이가 물었다. 아빠가 쑥스러워서 그러는 거야. 왜 쑥스러워해? 아픈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서연이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서연이는 아빠가 아파도 괜찮은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흘렀다. 엄마와 서연이는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다. 문 안에서 민호는 괴로워했다.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창틈으로 보니 할머니와 서연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서연이가 써온 편지를 할머니가 읽어주고 있었다. 아빠, 서연이가 아빠 너무 보고 싶어요. 서연이의 서툰 글씨가 민호의 심장을 찔렀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3시간 후 굳게 닫혔던 문이 열렸다. 민호였다. 아빠. 서연이 쏜살같이 달려갔다. 품에 안긴 아이는 따뜻했다. 어머님, 왜 여기서 기다리셨어요? 민호의 목소리에 죄송함이 묻어났다. 손녀가 아빠 보고 싶다는데 내가 어쩌겠어. 어머니의 말엔 서운함이 배어 있었다. 좁은 원룸은 세 식구로 더욱 비좁게 느껴졌다. 서연이는 아빠 무릎에서 떨어질 줄 몰랐다. 민호야, 정말 이렇게 살 거냐? 어머니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죄송해요, 어머님. 걱정과 끼쳐드려서. 걱정이 문제가 아니야. 이 아이는 어떻게 할 거냐? 어머니의 시선은 서연이에게 향했다. 아빠, 왜 집에 안 와? 서연이가 올려다봤다. 서연이가 아빠 없으면 슬퍼요. 민호의 가슴이 저릿했다. 아빠가 아파도 괜찮아요. 서연이가 간병해 드릴게요. 아이의 말은 순수했다. 서연아, 할머니가 죽 끓여주라고 했어. 아픈 사람은 죽 먹으면 나아진대.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민호야, 솔직히 말할게. 어머니의 표정은 단호했다. 네, 어머님. 너 정말 죽을 거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 아이한테는 뭐라고 설명할 거야? 아빠가 가족 버리고 혼자 죽었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야. 퍼센트라도 희망이 있으면 해봐야지. 어머니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가 돈 마련했다잖아. 그것도 못 믿겠어? 갑자기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왜 화내셨어? 아빠가 뭘 잘못했어? 아이의 울음소리가 민호의 심장을 찔렀다. 서연아, 울지 마. 민호가 아이를 달랬다. 아빠, 서연이랑 집에 가요. 할머니도 화내지. 서연이는 민호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우리 모두 집에 가서 행복하게. 민호는 서연이의 맑은 눈을 바라봤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어머님, 정말 돈 마련이 될까요?
당연하지. 우리가 거짓말했나. 하지만 억이 넘을 수도 있어. 그럼 더 마련하면 되지. 집도 팔고 내가 가진 것도 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호야, 제발 우리 가족 지키자. 민호는 서연이를 안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정말 해볼까요? 서연이가 손뼉을 쳤다. 어머니도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만약 치료가 실패하면 더 이상 돈 쓰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기로 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하지만 성공할 거야. 그럼 집에 갈까?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요? 서연이가 기뻐했다. 응, 할머니,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수진이가 얼마나 기뻐할까? 민호는 간단한 짐을 챙겼다. 개월 동안 머물렀던 송도 원룸과의 이별이었다. 문을 나서며 민호는 다짐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도전이다. 2%의 희망에 모든 걸 걸어보자. 서연이가 민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빠, 이제 도망가면 안 돼요. 안 갈게. 아빠가 약속할게.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세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지하철에서 내려 분당 아파트로 향하는 길. 민호는 개월 만에 집에 가는 길이었다. 서연이는 아빠 손을 잡고 신나게 뛰어갔다. 엄마가 얼마나 기뻐할까.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호의 마음은 복잡했다. 정말 이 선택이 맞는 걸까?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었다가 실패하면 더 큰 상처를 줄 텐데. 아빠 빨리 와요. 서연이가 앞에서 손짓했다. 민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집 문이 열리자 수진이 나타났다. 민호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다. 여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아. 수진은 달려와 민호를 끌어안았다. 정말 돌아온 거야? 응? 미안해. 두 사람 모두 눈물을 글썽였다. 개월간의 이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제야 실감했다. 엄마, 아빠가 집에 왔어. 서연이가 기뻐 소리쳤다. 저녁 식사 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다. 수진의 아버지도 함께였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자.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치료비가 억 정도 든다고 했지. 어머니가 확인했다. 네. 합병증까지 고려하면 그 정도예요. 민호가 대답했다. 수지는 종이에 숫자를 적으며 계산했다. 민호가 모은 돈 억 1,000만 원, 집 매매 억 1,000만 원, 친정 지원 1,000만 원, 총합 억 1,000만 원. 그런데 집을 팔면 우리가 살 곳이 없어지잖아. 수진이 걱정했다. 우리 집에 와서 살면 되지.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말했다. 그래, 용인 집이 넓잖아. 방도 많고. 어머니도 동의했다. 서연이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면 좋아할 거고. 민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장인어른, 어머님, 그건 너무 폐가 됩니다. 무슨 폐야, 가족인데. 아버지가 손사래를 쳤다. 그때 서연이가 갑자기 말했다. 서연이 용돈도 드릴게요. 모두의 시선이 서연이에게 쏠렸다. 서연이 돼지 저금통에 10,000원 있어요. 아빠 아픈 거 낫게 하는데 쓰세요. 서연이는 자기 방에서 돼지 저금통을 들고 나왔다. 동전들이 짤랑거렸다. 민호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서연아, 아빠 서연이 용돈 안 쓸게. 다 모아서 드릴게. 민호는 서연이를 안고 울기 시작했다. 고마워, 서연아. 정말 고마워. 아빠 왜 울어? 기뻐서. 응? 기뻐서 그래.
수진도 눈물을 훔쳤다. 6살 아이의 마음이 이렇게 순수한데 어른인 자신들이 돈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다니. 서연아, 아빠가 약속할게. 꼭 나아서 서연이랑 오래오래 살 거야. 하지만 민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밤 서연이를 재우고 민호는 홀로 베란다로 나갔다. 분당의 야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수진이 따라 나와 그의 곁에 섰다. 무슨 생각해? 솔직히 무서워. 민호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퍼센트 확률이라니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잖아. 그래도 해봐야지. 퍼센트보다는 나아. 만약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억이라는 빚을 안게 되는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수진이 민호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미안해.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다. 뭐가? 개월 동안 혼자 고민했던 것. 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도 미안해. 당신이 그렇게 아픈 줄 몰랐어. 나는 지금까지 혼자 살아왔어. 고아원에서 나온 후로 쭉 그랬거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구나. 가족이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민호는 수진을 바라봤다. 정말 괜찮을까? 억이라는 돈을. 여보, 돈이 뭐가 중요해? 당신이 살아야 의미가 있지.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야. 포기하면 끝이지만 도전하면 희망이 있어. 민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는데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놓으려 하다니. 그때 아버지가 베란다로 나왔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의 장례식장, 남편은 낯선 여자와 함께였다. 박서방, 자네 장인어른은 참 깊으신 분이야. 아버지가 그의 옆에 섰다. 내가 경비 일하면서 별의별 사람 다 봤지만 진짜 용감한 사람은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사람이더라고. 민호가 아버지에게 시선을 주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혼자 끙끙대는 게 용감한 게 아니여. 가족을 믿고 기대는 게 진짜 큰 용기지. 장인어른, 저는 누구에게도 손 벌린 적 없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존심이 그의 목을 조르는 듯했다. 알아. 그래서 자네가 더 대단한 거고. 하지만 이번 돈은 너무 커. 평생 모아도 부족할 판인데. 아버지가 민호의 어깨를 잡았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사람은 한 번 가면 끝이야. 민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장인어른,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 정말 무섭습니다. 아버지는 그 강인한 사위의 나약한 모습에 당황했다. 죽는 것도 무섭고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도 무섭습니다. 당연히 무섭지. 사람이니까. 민호가 무릎을 꿇었다. 장인어른,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당황해 일으키려 했다. 박서방, 이러지 말게. 민호는 눈물을 멈추지 않았다. 살고 싶습니다. 정말 살고 싶어요. 목소리가 흔들렸다. 서연이 아빠로, 수진이 남편으로 더 살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평생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아버지는 민호를 일으켜 안았다. 그래, 박서방. 이제야 진짜 내 아들 같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가족끼리 돕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 수진이 달려와 함께 안았다. 어머니도 나와 모두를 감쌌다.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내자. 그럼 내일 병원에 연락해서 날짜를 잡을게. 수진이 말했다. 내가 같이 가마. 아버지가 답했다. 저도요? 어머니도 덧붙였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이 있었다. 그의 숨결이 차가웠다. 새벽, 민호는 서연이 방에서 잠든 딸을 바라봤다. 서연아, 아빠가 꼭 낳을게. 약속한다. 작은 손으로 베개를 끌어안은 모습이 평화로웠다. 민호는 다짐했다. 의 확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가족들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베란다, 동쪽 하늘이 밝아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부터 진짜 시작이다. 생명을 건 마지막 도전.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혼자가 아니니까. 일주일 후 민호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 수진, 아버지, 어머니, 서연까지 모두 함께였다. 병원이 정말 크다. 서연이가 건물을 올려다봤다. 응? 여기서 아빠가 치료받을 거야. 수진이 서연의 손을 잡고 설명했다. 민호는 가방을 들었지만 손끝이 떨렸다. 드디어 시작이다. 희망의 모든 것을 건다. 입원실 다른 환자들도 혈액암 치료 중이었다. 안녕하세요. 옆 침대 환자가 인사했다. 대중반 남성이었다. 안녕하세요. 박민호입니다. 저는 김철수예요. 같이 치료받으러 오셨나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얼굴 보면 알죠. 저도 3달 전에 받았거든요. 민호의 눈이 빛났다. 그럼 지금은 성공하신 건가요? 완치 판정받았습니다. 김철수가 경험담을 들려줬다. 처음엔 저도 무서웠어요. 성공률이 낮다고 하니까. 부작용은 어떠셨어요? 사이토카인 증후군이 왔었죠. 사흘 정도 고열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견딜만 했어요. 민호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성공 사례를 직접 보니 희망이 보였다. 가족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겠네요. 김철수가 수진의 가족을 보며 말했다. 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날 아침 세포 채취가 시작되었다. 민호는 기계에 연결되었다.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참아주세요. 간호사가 말했다. 혈액이 기계로 들어가 세포만 분리되고 다시 몸으로 돌아왔다. 4시간이나 걸리는 과정이었다. 수진이 옆에서 민호의 손을 잡았다. 힘들어? 괜찮아, 이 정도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지러웠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수진과 부모님은 교대로 간병했다. 서연이는 어린이집에 갔다가 저녁에만 와서 아빠와 시간을 보냈다. 아빠,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 했는지 알아? 서연이가 신나게 말했다. 뭐 했는데? 아빠 주려고 편지 또 썼어. 서연이가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다. 크레파스로 아빠 힘내세요 라고 쓰여 있었다. 민호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세포 채취가 끝나고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카티세포를 만드는데 주가 걸린다고 했다. 그동안 항암 치료를 계속해야 합니다. 김민석 교수가 설명했다. 몸이 더 약해지지 않을까요? 수진이 걱정했다. 어쩔 수 없어요. 주 동안 암세포가 더 증식하는 걸 막아야 하니까. 민호는 각오했다. 견딜 수 있다고. 하지만 항암 치료는 생각보다 힘들었다. 메스꺼움과 구토가 계속되었다. 민호가 화장실에서 토하고 있었다. 수진이 등을 쓸어주며 말했다. 조금만 더 참아. 주만 버티면 돼. 미안해. 이런 모습 보여서. 무슨 소리야. 우리 부부잖아. 아버지가 격려했다. 박서방 힘내. 이제 절반 왔어. 주까지 나자 민호의 몸무게는 2나 줄었다. 머리카락도 빠져 모자를 써야 했다. 아빠, 머리가 왜 이래? 서연이가 물었다. 아빠가 아픈 거 낫게 하는 약을 먹어서 그래. 그럼 나으면 다시 나겠지? 응, 나을 거야. 하지만 민호는 거울 보기가 싫었다. 야위어진 모습이 초라했다. 한 달이 지나자
병원비는 1,000만 원이 넘었다. 예상보다 빨랐다. 집매매 절차는 어떻게 돼가? 수진이 아버지께 물었다. 다음 주에 계약 완료될 예정이야. 억 1,000만 원 받기로 했어. 다행이었지만 불안했다. 카티 치료비 억 1,000만 원이 남아 있었다.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같은 병실 환자가 카티 치료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김영호 씨,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확률이 현실로 다가왔다. 여보, 괜찮아? 수진이 민호의 손을 잡았다. 무서워. 정말 무서워. 그의 손끝이 떨렸다. 우리는 달라. 꼭 성공할 거야.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주차 민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열이 도까지 올랐다. 응급실로 가야겠어요. 간호사가 말했다. 수진이 패닉에 빠졌다. 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감염 때문인 것 같아요. 중환자실 10,000원. 기도만이 전부였다. 제발. 수진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어머니의 두 손도 모아졌다. 우리 사위 살려주세요. 서연의 작은 손도 간절했다. 아빠, 빨리 나와서 서연이랑 놀아줘. 깊어가는 밤, 가족들은 병원에서 숨 막히는 시간을 보냈다. 사흘 후 민호의 열이 떨어졌다. 감염이 조절되고 있습니다. 김 교수의 얼굴에 안도가 스쳤다. 카티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일주일 더 지켜보겠습니다. 김 교수가 답했다. 며칠 후 민호가 희미하게 의식을 찾았다. 가족들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여보, 정말 무서웠어. 수진이 그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걱정시켜서. 그의 숨결이 차가웠다. 일주일 후 카티세포 제조 완료 연락이 왔다. 내일 주입합니다. 김 교수의 말에 민호의 심장이 뛰었다.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성공률이 퍼센트라고 하셨죠? 민호가 확인했다. 성공하면 완치입니다. 민호의 눈빛이 굳어졌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치료 전날 밤 가족들이 민호의 병실에 모였다. 아빠, 내일 괜찮아지는 거야? 서연의 맑은 눈이 그를 향했다. 아빠가 최선을 다할게. 수진이 민호의 손을 잡았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아버지도 힘을 보탰다. 박서방, 우리가 응원하고 있어. 어머니는 죽을 떠먹여 주셨다. 많이 먹어야 힘이 나지. 민호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잠들었다.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밤, 창밖 별빛이 희미하게 빛났다. 카티세포 주입 당일 아침, 민호는 일찍 눈을 떴다.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졌다. 드디어 오늘이구나. 수진도 그의 인기척에 깼다. 벌써 일어났어? 긴장돼? 응, 조금. 민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 대신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곁에는 가족이 함께였다. 아침 일찍 가족들이 병원에 모였다. 서연이는 어린이집도 가지 않고 아빠 곁을 맴돌았다. 아빠, 서연이가 편지 썼어. 서연이가 무지개 그림과 함께 아빠 화이팅이라고 쓴 편지를 건넸다. 민호는 서연이를 안았다. 고마워, 서연아. 아빠가 힘낼게. 아버지의 격려가 이어졌다. 박서방, 우리가 믿고 있어. 어머니는 민호의 손에 부적을 쥐어주셨다. 절에서 받아온 거야. 지니고 있어. 오전시 치료실로 이동. 외부와 차단된 격리 병실이었다. 가족분들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민호의 손을 잡았다. 여보, 꼭 이겨내. 우리 서연이 멋진 아빠가 되어야지. 민호는 가족들의 얼굴을 눈에 담았다. 걱정 그리고 희망. 김 교수가 카티세포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이제 시작입니다. 분정도 걸립니다.
투명한 주사기 속 액체가 민호의 혈관 속으로 스며들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수액과 같았지만 그의 생명이 걸려 있었다. 특별히 느껴지는 점은 없으신가요? 김 교수가 물었다. 아니요. 그냥 수액 같은데요. 이 세포들이 암세포를 찾아 공격할 겁니다. 분후 주입이 완료되었다.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 교수가 미소 지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마음가짐입니다. 가족분들도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카티세포 주입 후 첫날 밤, 민호는 미열에 시달렸다. 저는 도를 넘어섰다. 혹시 시작되는 건가? 수진의 얼굴에 불안감이 감돌았다.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카티세포들이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민호는 고열 속에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여보 괜찮아? 수진이 물었다. 이상하게. 희망적이야. 주입 후 이틀째 민호의 처는 급격하게 상승하여 독까지 치솟았다. 사이토카인 분비 증후군이 시작된 것이다. 너무 춥다. 민호가 이불을 끌어당겼다. 몸은 뜨거웠지만 그는 오한을 느꼈다. 모순적인 감각이 그를 괴롭혔다. 안 되겠어. 의사 선생님을 불러야겠어. 수진이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다. 김 교수가 달려와 상태를 확인했다.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경과를 지켜봅시다. 가족들은 밤새도록 민호의 곁을 지켰다. 주입 후 사흘째, 민호의 저는 걷잡을 수 없이 올라 도를 넘어섰다. 그는 점점 의식을 잃어갔다. 수진아, 물. 민호가 중얼거렸다. 여기 있어요, 물 마셔요. 수진이 물컵을 그의 입에 가져다 댔다. 서연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빠, 서연이가 옆에 있어요. 서연아, 고마워. 아버지와 어머니도 그를 지켜봤다. 의사는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참아볼 수 없었다. 주입 후 나흘째 아침, 기적이 일어났다. 민호의 천이 넛도로 떨어진 것이다. 열이 내렸네? 수진이 그의 이마를 짚었다. 민호의 의식도 돌아오고 있었다. 물 좀 줄래? 여보, 정신이 들어요? 수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김 교수가 그의 상태를 확인했다.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부작용의 고비를 넘긴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카티세포 주입 후 일주일, 첫 번째 검사 결과가 나왔다. 김 교수가 차트를 들고 왔다.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호와 가족들은 그의 입술만 바라봤다. 암세포가 퍼센트 이상 감소했습니다. 정말인가요? 수진이 되물었다. 네, 현재까지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입 후주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다. 폐 촬영 결과 암세포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김 교수가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그렇다면 완치된 건가요? 아버지가 물었다. 아직 완치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매우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완치 가능성은 퍼센트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가족들은 눈물을 훔쳤다. 마치 도박에서 승리한 것만 같았다. 한 달 후 민호는 퇴원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개월마다 정기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김 교수가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집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수진이 물었다. 감염 예방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리한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민호는 환자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아빠 집에 가는 거야? 서연의 해맑은 질문에 수지는 미소로 답했다. 응, 우리 집에 가자. 넉 달 만에 평상복을 입은 서연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약속대로 수진 가족은 용인 부모님 아파트에서 새 출발을 시작했다. 분당 아파트는 이미 팔아 치료비에 보탰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수진이 서연에게 속삭였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된 서연은 마냥 신이 났다.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아서 너무 좋아. 베란다에서 익숙한 풍경을 바라보던 민호. 정말 좋네. 아버지의 손이 그의 어깨를 감쌌다. 박서방, 이제 마음 놓인다. 네,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개월 후 정기검진 날. 김 교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축하드립니다. 완전히 나으셨어요.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다. 정말입니까? 네. 년 생존율도 이상입니다. 수지는 민호를 꽉 끌어안았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 서연도 아빠에게 달려와 매달렸다. 아빠, 이제 완전히 나았어. 응, 이제 아빠 안 아파. 연후, 민호는 새로운 직장을 얻어 다시 일터로 향했다. 예전만큼 체력이 좋진 않았지만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가족들은 여전히 용인집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서연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겼다. 아빠, 오늘 할아버지가 아파트 옥상에서 산책하자고 했어. 서연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 그래? 우리 서연이가 운동선수가 되겠네. 수진도 집 근처 초등학교로 정근을 와 출퇴근이 한결 편해졌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아버지가 물잔을 들어 올리며 건배를 제의했다. 뭘 축하하는 거예요? 민호가 물었다. 우리 가족이 다시 뭉친 걸 축하하는 거지. 그리고 박서방이 건강해진 것도.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기적 같아. 민호는 감격에 겨운 눈으로 가족들을 둘러봤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수진이 따뜻한 미소로 민호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서연이가 갑자기 물었다. 아빠, 우리 내년에도 같이 살 거죠? 당연하지. 아빠가 서연이 결혼할 때까지 함께 있을 거야. 그날 밤, 민호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연전 이맘때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다. 수진이 그의 곁으로 다가와 어깨에 기대왔다. 무슨 생각해? 연전 생각?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 가족이 있어서, 살아 있어서. 수지는 그의 어깨에 더욱 깊숙이 기대왔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자. 응, 우리 서연이 성인 될 때까지, 아니, 손자 볼 때까지 건강하게 살자.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고, 용인 아파트 베란다에는 행복한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민호는 깨달았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용기 있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혼자 버티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을.